안녕하세요. 예디아기입니다. 예디아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속담 중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송충이도 자기가 먹고 싶으면 솔잎 말고 뽕잎, 배춧잎, 깻잎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먹고 싶은 건 먹어야죠. 선택의 자유는 제한되는 게 아니니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에 거주 중인 40대 주부입니다. 전 부잣집의 맏며느리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민인 저는 아무거나 가리는 거 없이 다 잘 먹고 있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맏며느리 규율로 인해 먹는 것도 제한받았었지만 말이에요. 전 천년의 사랑도 차게 식는다는 3대 독자의 시누이만 줄줄이 3명인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살짝 보태는 바람에 속아 넘어갔지만 말이에요. 여동생이 있다고만 했지 3명이나 있다고는 말 안 했거든요. 남편은 수수하고 길거리에서 10명 중 9명은 하고 다니는 평범한 행색의 남자예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거래처 납품업체 배달 직원으로 알고 지냈는데 여느 때처럼 근무하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제가 잠깐 바람 쐴 겸 회사 밖으로 피신했는데 그 앞에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은 배송이 끝나고 잠시 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남편은 표정도 안 좋고 잔뜩 심통이 나 있는 절 발견하고는 다정하게 물었어요. 일하는 거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 봐요. 평생 일 안 해도 되게 해드릴까요? 많이 지쳐있고 힘들었던 제게 남편의 그 제안은 그 어느 꿀보다 달콤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만남은 시작이 되었고 전 그저 보통의 집안의 보통의 아들, 평범한 영업회사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까지 약속하고 상견례까지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남편 동료의 놀라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신데렐라 스토리인가 하고 말이에요. 결혼 준비 때문에 남편이 반차도 많이 쓰고 연차도 많이 사용해서 전 한편으로 밉보여서 회사에서 잘리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 드릴 음료수와 떡을 잔뜩 챙겨서는 남편 회사에 들러 잘 부탁드린다며 열심히 떡을 돌렸죠. 그러면서 넉살을 부리며 많이 업무를 빼먹어도 이쁘게 좀 봐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동료가 하는 말이 에이, 그럼요, 당연하죠. 이 회사 회장님 아들인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희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사모님. 동료분께서 되려 저에게 굽신굽신 인사를 하며 남편이 그 회사 차기 회장이라면서 잘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당연히 남편이 저와 같은 소시민인 줄 알았고 묻지도 않았고 남편 행색이 그렇게 남다르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딱 보면 물류 영업직 일하는 사람같이 보였어요. 게다가 차를 한 번도 끌고 다닌 적이 없어서 전 차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회사에 들어설 때 광이 번쩍번쩍하던 차 한 대가 남편 거라는 거예요. 서울은 지하철이 더 빠르니 업무할 때는 거의 지하철을 이용한다면서 말이죠. 어안이 벙벙해져 있는데 저 멀리서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남편이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후광이 막 비추는 거예요. 너무 눈부셨어요. 그때는. 맨날 입는 공장 점퍼가 명품으로 보이고 1, 2만 원 해 보이던 남편의 전자시계가 한정판 장인의 시계로 보이더군요. 역시 선입견이란 무서운 것이었어요. 바깥에 널리고 널린 흔한 남자인 줄 알았던 남편이 이 큰 회사를 이어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허리가 숙여지더군요. 다가오는 남편에게 전 직원이 인사를 하는데
저도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저에게 남은 평생 일 안 하게 해주겠다는 말이 정말 사실일지 몰랐어요. 전 그저 저 꼬시려고 맘에도 없는 말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냥 말만 받아들이고 회사에 다시 들어가서 열심히 버텼단 말이죠.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저는 꿈에 그리던 사표를 내던졌습니다. 계속 절 붙잡는 과장님의 손을 뿌리치면서 당당하게 저 이제 일 안 해도 돼요 하고 말을 남기고는 그 길로 바로 회사를 나가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 사직서 찢어버리고 싶네요. 집안 일을 하는 것보다 회사 일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퇴근하고 안 보면 그만이지만 집안일은 퇴근이 없고 집안 사람들은 계속 집에 있다는 거 말이죠. 여름이 지나면 업무가 너무 많아서 빨리 식을 진행해야 한다는 남편의 말에 전 그대로 따랐고 상견례 때부터 전 그들이 사는 세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전날 남편은 아무 말 없는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남편의 여동생 첫째 시누이라는 겁니다. 자기네 집안은 지켜야 하는 10계명이 있다면서 상견례 날에 저를 비롯해서 저희 친정 식구들 모두 검은색으로 통일을 하라는 거예요. 집안 규율이니 어쩔 수 없다면서 말입니다. 게다가 입는 옷에 브랜드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꼭 그 명품 브랜드 착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그쪽으로는 잘 모르지만 대략 이름만 들어도 한 번도 구매해보지도 못한 쳐다도 못 볼 명품들이었어요. 그리고 가격을 알아보니 정말 구매할 수도 없는 금액들이었습니다. 지시한 그 옷들이 아니면 상견례 때 수준이 안 맞아서 안 된다라나 뭐라나요? 그래서 다른 방책으로 명품 대여샵을 급하게 알아보고는 풀 착장으로 하루 대여를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니 뭔가 앞으로의 저의 고행이 엿보인다며 결혼 후 시댁 생활이 순탄할지 걱정하시더군요. 겨우겨우 시댁에서 억지로 끼워놓은 틀에 맞춰서는 상견례를 진행했습니다. 역시나 어마무시하게 비싼 레스토랑으로 예약을 했더라고요. 원래 상견례면 깔끔하게 식사할 수 있는 한식으로 대부분 준비한다는데 남편 측에서 양식 코스 요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격떨어져 보일까봐 전날 부모님과 함께 그 레스토랑 음식들을 싹 다 파악하고 어떻게 먹는지, 어떤 코스를 먹을 때는 포크를 쓰는 건지 수저를 쓰는 건지 일일이 파악했어요. 미리 공부를 해간 거죠. 부모님께 단단히 숙지를 시켜드렸고 드디어 대망의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늘 수수하고 그저 범생이 같은 남편도 그날따라 엄청나게 빼입고 왔더라고요. 그래도 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겉모습이 뭐가 중요한가요? 알맹이가 수수하면 아무리 꾸며도 수수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이상했던 게 저에게 검은 옷을 입으라며 신신당부하던 시누이들은 하얀색으로 맞춰 입고 나왔더군요. 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슨 경우지 싶었어요. 저희 가족은 저를 비롯해서 상갓집 저리 가라였거든요. 자리에 앉고 어색한 대화가 한참 이어지다가 조금씩 코스 요리들이 나왔어요. 저와 부모님은 다 꿰고 있어서 다 알고 있는 음식들이었죠. 그래서 시댁 식구들 먼저 식사하시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도 많이 이상했습니다. 첫 요리가 달팽이 요리였는데 어떻게 먹을 줄 몰라서 한참을 두리번대다가 껍질 벗기는 도구가 따로 있는데 나이프를 망치같이 쓰면서 거의 달팽이 껍데기를 산산조각 내서 먹는 거예요. 아니 저게 뭐 하는 짓이지 싶을 때 심지어 시누이는 낑낑대다가 달팽이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 옆에 있던 제 남편 눈퉁이에 맞았어요. 첫 식사부터 꼬여서는 전 남편의 눈을 부여잡아주고 화장실로 후다닥 가고 민망했는지 시댁 식구들은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급히 자리를 정리하고 돌아갔습니다. 남편에게 물으니
그 레스토랑 처음 가본 거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와 친정 식구들은 시댁에서 자주 가던 곳이니 먼저 그렇게 자신있게 추천한 줄 알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좀 이상하고 불편했지만 뭔가 이유가 있었거니 하고 넘겼죠. 원래 결혼하고 바로 시댁에 들어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다시 그 시누이에게 연락이 와서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새로 식구가 더 늘어나니 정비를 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심 어떻게 절 반겨주실지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라고 했던 기간이 2달이 되고 3달이 되고 6개월이나 지체되었어요. 전 결혼을 했지만 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 6개월을 솔로 아닌 솔로로 지냈습니다. 뭘 얼마나 거창하게 준비하시나 했어요. 남편은 일 때문에 바쁘고 집에서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는 딱히 관심이 없었고요. 꼭 제가 재촉하는 느낌이 들까봐 오랜 시간이지만 따로 연락하거나 보채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댁 입성날 막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드라마에서 보던 부잣집이랑 분위기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이 유니폼도 입고 있고 주방 일하시는 여러 가사 도우미 분들이 하얀 모자에 하얀 앞치마도 하고 말이에요. 드라마가 마냥 허상은 아니었구나 하고 신기했죠. 게다가 굉장히 비싸 보이는 고양이도 보이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옷차림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무슨 드레스 같은 걸 입고 있는 거예요. 살짝 부담스러웠지만 부자들은 원래 그런가 보다 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저를 앉혀놓고는 이 집안에 대한 설명을 일장연설하셨습니다. 집이 넓어서 찾기 어려우니 미리 숙지를 하라고 하시고는 상견례 전날 잠깐 내비쳤던 이 집안의 10계명을 다시 한번 언급하셨어요. 첫 번째 10계명으로 음식을 먹을 때는 소리를 내지 말라, 격식에 맞게 먹어라 였습니다. 식사 시간에 음식 먹는 소리를 내면 너무 천박해 보이니 절대 안 된다고 당부하시고는 첫째 시누이가 못 배운 티 내지 말라면서 저에게 너무 얄밉게 말하더군요. 저나 제 주변 사람들이나 쩝쩝 소리 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제껏 한 번도 그런 사람을 곁에 둬본 적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나 식사할 때 소리 내지 말라고 조심하라던 그들이 같이 처음으로 식사하게 된 식탁에서 전 쩝쩝이 중창단을 보았습니다. 저와 남편을 제외하고 어쩜 일부러 저러는 걸까 싶게 쩝쩝대는데 나중에는 잠결에도 환청처럼 그 쩝쩝 소리가 들리더군요. 물 마실 때도 쩝쩝 소리 내는 사람들 처음 봤어요. 맛있게 먹는 것처럼 보이고 복스럽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에게 말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렇게나 언행 불일치인 사람들 보다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제가 10계명이라는 걸 받았다고요. 남편은 그런 게 있었냐며 오히려 저한테 되물더라고요. 뭐? 웬 10계명? 가훈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을 리가. 장난치는 거 아니고? 그러더니 언제 자기들끼리 정한 것 같다며 대충 장단만 맞춰주라는 겁니다. 새로 며느리 들어왔다고 텃세를 부리고 싶었던 건지 유세를 떨고 싶었던 건지 말이에요. 참고로 이 집안의 가훈은 분수를 알자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의 두 번째는 늘 참하게 단정하게 입어라예요. 둘째 날 제가 무릎 아래로 오는 스커트를 입고 돌아다녔는데 둘째 시누이가 절 불러 세우는 거예요. 옷차림이 너무 경박스러운 거 아니냐면서 말이죠.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느 부분이 그런지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헛웃음을 막 치면서 말대답하는 거냐고 소리를 치더군요. 저와 둘째 시누이가 대화하던 중에 옆으로 지나가던 셋째 시누이가 하의가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하의 실종이라고 하죠. 큰 티셔츠에 아주 짧아 티셔츠에 가려진 짧은 바지를 입었더라고요. 팬티만한 바지요. 전 둘째 시누이의 말에 대꾸 없이 셋째 시누이의 바지를 가리키고는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이건 너무 대놓고 트집인 거잖아요. 지들은 맘대로 다니면서 왜 저만 속박하는 건지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되게 우아한 척은 다 하는데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안 되듯이 비싼 걸로 치장하면 돈 쓴 티가 좀 나야 하는데 되게 겉돌아요. 시어머니나 시누이들 모두 안 어울리는 옷을 입은 듯이 굉장히 어색하고 촌스럽거든요. 게다가 제가 시댁에 들어온 건지 연극이 시작된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계신 가사 도우미분들이 다들 오래되신 분들인 줄 알았어요. 원래 그런 부잣집들 보면 몇 년씩 관리해주시는 분들이랑 계속 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한 도우미분이 갈팡질팡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다가갔는데 서재가 어딘지 헷갈리신다는 거예요. 여쭤보니 제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온 날과 같은 날 오셨다는군요. 그리고 시누이들도 가끔 방 위치를 헷갈려 해요. 남편도 그렇고요. 남편 말로는 원래 전에는 방마다 표시가 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올 때쯤 다 떼버렸다고 말이에요. 오히려 제가 방 위치를 시댁 식구들에게 알려줄 지경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집안에 돌아다니던 그 고급진 고양이, 그 고양이 이름을 아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전 고양이 키워보지도 않았는데 적어도 고양이가 뭘 먹는지, 화장실을 어떻게 가리는지 정도는 안단 말이죠. 모래 화장실이 없어서 고양이가 막 우는데 시끄럽다고 짜증이나 내고 결국은 고양이가 시누이를 막 핥혔어요. 이 집안에서 제일 똑똑한 건 그 고양이 하나뿐이라니까요.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라서 그나마 좀 사는 집에 시집간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런저런 제가 겪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니 처음에는 친구가 원래 잘 사는 사람들 수수하고 얼굴에 부자라고 안 쓰여 있어. 사업하느라 집안일에 관심 없는 경우들 많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 시어머니는 엊그제 명품백 사놓으시곤 그것도 까먹으시더라. 별일 아니라는 듯이 이야기해주다가 제가 10계명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거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굳이 피곤하게 집안에 그런 규칙을 만들 이유도 시간도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친구도 이내 제가 맏며느리이니 시어머니나 시누이에게 잘 보이려면 그냥 굽히고 시키는 대로 하라더군요. 아무리 이상해 보여도 성공한 사람들은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10계명 중 3번째는 지식을 높이고 책을 읽어라였습니다. 집안에 책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틈날 때마다 책을 꺼내 들었죠. 그거 하나는 정말 좋았어요. 넓은 집에서 차 마시면서 책 읽고 생각에 잠길 여유도 있고 말이죠. 전 어릴 때 속독 학원을 따로 다녀서 어지간한 소설책을 몇 시간 이내로 읽어요. 그 어떤 두꺼운 소설책도 말이죠. 그래서 이 집안에 들어오고 서재에 있는 책들을 다 읽어내기까지 몇 달이 안 걸렸죠. 그런데 그 많은 책들의 공통점이 읽은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뜯지도 않은 것들도 태반이었어요. 그나마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들은 앞장만 얼마나 닳도록 읽어댄 건지 초반 5장 정도만 때가 차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나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인데 기초 지식이 많이 부족했어요. 같이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뉴스 내용을 대화 주제로 이야기하다 보면 살짝 내용이 비어요. 단어도 뒤틀려 있고 대통령 이름 모르는 거 보고 시겁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제대로 회사를 경영이나 할까 싶었어요. 땅에서 뚝딱하고 금덩이가 생기지 않은 이상 의심스러웠죠. 괜히 틀리거나 잘못 이야기할 때면 괜한 제 탓을 했어요. 아는 건데 세연이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해주려다 보니까 좀 헷갈렸지 뭐야. 당연히 알지. 어느 수준에 맞춰줘야 대통령 이름을 틀릴 수 있는 건지요.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4번째 10계명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가져라인데 이건 진작에 벗어나고 있죠. 매일 절 깔보고 무시하고
태생이 다르다는 둥, 급이 다르다는 둥, 딱 반대로 실천하고 있으니까요. 5번째는 제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무조건 참석하라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10계명 대목이에요. 이 집안 기독교라 제사 없어요. 안 해요. 주말마다 교회 가는데 그걸로 퉁쳐요. 이 대목부터 슬슬 어디서 복사해 온 게 티가 나죠. 10계명의 6번째는 유일하게 지키고 있는 구절입니다.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써라. 자산은 후회 없이 쓰는 것이 지혜다. 사실 반대로 실천하고 있어요. 정승같이 벌어서 개같이 쓰고 있거든요. 어디 누가 줘도 안 가질 것 같은 이쁜 쓰레기들을 그렇게 사요. 생각 없이요. 외국 사이트에서 비싸게 옥 반신욕기를 사서는 배송비만 몇백을 날리고선 안 씁니다. 코드 꼽자마자 온 집안 전기가 다 나갔어요. 전구 다 터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연예인 누가 시상식 때 입었다면서 드레스를 샀는데 그것도 안 입어요. 아니, 못 입어요. 시누이가 시어머니 사드린 건데 올해 환갑 넘으신 시어머니가 수지가 입은 걸 어떻게 입어요. 그렇게 막 쓰면서 저한테는 장 볼 때 무조건 시장에서 장을 보라고 하질 않나. 야채는 얼마가 넘으면 안 된다고 돈을 지혜롭게 쓰라며 훈수 드립니다. 양파 한 개가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참. 그렇게 시댁의 10계명을 10계명으로 납득할 때쯤 이전에 고민을 토로했던 잘 사는 친구에게 다시금 연락이 왔어요. 뭔가 알 것 같다면서 말이죠. 시댁 집안에 대해서 좀 알아본 모양이었어요. 전 시댁 식구들이 워낙 고고하게 태생부터 다른 사람들처럼 굴어서 대대로 부자인 재벌 집안인 줄 알았는데 개천의 용, 벼락부자, 졸부였습니다. 시아버님이 특허를 내고 그걸 사업 확장으로 이어가면서 크게 히트를 쳤고 그게 정말 대박이 난 거죠. 그 전까지는 일반 사람들보다도 못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이제껏 절 하대하고 다른 계층 사람 대하듯이 무시하던 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더군요. 게다가 너희 시아버님도 능력자이신데 네 남편이 더 대박이야. 이쪽에 소문이 파다해. 시아버님 대에서 끊길 뻔했는데 네 남편이 더 확장시켜서 초대박 친 거야. 너 진짜 시집 잘 갔다 얘. 이제까지의 시댁에서 받은 서름이 싹 씻기는 말이었어요. 그저 일만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던 남편이 일을 잘하기까지 그것도 천재적으로 잘했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한마디로 일은 남편만 하는 거고 시어머니나 시누이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돈만 쓰고 있는 거였죠. 저한테 생색만 내고 말이에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남편이 바로 회사를 이어받은 거거든요. 돈은 남편이 벌지 지들은 하는 거 없지. 시간은 많지. 그러니 얼마나 제가 눈에 거슬리겠어요. 게다가 회사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남편 몫이니 말입니다. 남편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분명 신혼인데 전 신랑 없이 혼자 떠도는 생과부나 마찬가지거든요. 남편이 약속한 대로 일 안 하고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일만 안 하고 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남편 몰래 회사에 들렀어요. 멀리서 남편이 보이길래 너무 반가워서 뛰어가는데 남편이 직원들이랑 일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그 먼지구덩이 속에서 크림빵이랑 우유를 급하게 먹는 거예요. 직원들과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 발치에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바빠? 밥은 먹고 일하고 있지? 그럼 잘 챙겨 먹고 있지. 당신은? 나야말로 잘 먹지. 당신 뭐 먹는데? 나? 나는 한식 먹었지, 한식. 아우, 배부르네. 제 눈앞에서 착한 거짓말을 하는데 속으로 너무 미안했어요. 남편은 저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나라는 한심한애는 시댁 싣고 이르려고 달려오기나 하고 전 발길을 돌려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주 나중에 듣기로는 남편은 정말 한식을 거하게 먹었더군요.
그때 제가 본 건 한식 먹은 후에 간식이었습니다. 10계명의 7번째는 가족을 먼저 사랑하라입니다. 이것도 잘 지키고 있어요. 전 남이니까요. 남편만 퇴근하고 들어왔다 하면 만사 제치고 달려나가고 서로 어찌나 아끼는지. 어느 날은 제가 위경련이 심해서 친구가 선물로 보내준 국화차를 마시면서 속을 달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셋째 시누이가 어쩐 일로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건지 그래도 걱정은 되는구나 했는데 제 큰 착각이었어요. 국화차를 첫째 언니가 좋아한다면서 저한테 조금만 달라더군요. 그래서 조금 덜어주었는데 덜어준 것만 남기고 싹 다 가져갔습니다. 지 언니 먹이겠다고 말이에요. 그래, 너네들 우애가 참으로 대단하다. 눈물겹다 생각했습니다. 10계명 중 8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입니다. 이건 원래가 안 지키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시댁의 모든 거짓말들이 들통나는 큰 계기가 생겼어요. 제가 친정엄마 생신이시라 남편이 일주일 정도 친정에서 쉬다가 오라길래 신나게 갔어요. 그런데 친정엄마께서 이미 친구분들과 여행 계획을 잡아놓으셔서 저와는 이틀 정도만 함께하고는 아버지와 여행을 가버리셨습니다. 저만 두고 말이에요. 빈집에 혼자 있기도 뭐하고 원래 일정보다 5일 빠르게 시댁으로 돌아왔어요. 연락드린다는 걸 깜빡해서 일단은 그냥 집안에 들어섰는데 대단히 재미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꼴은 다시는 돈 주고도 못 볼 거예요. 원래 입구부터 일하시는 분이 보여야 하는데 조용한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나? 급히 거실 쪽으로 걸어 들어오니 익숙한 쩝쩝 중창이 들려왔습니다. 운동복 바람에 내 모녀가 빙 둘러앉아 대접에 밥을 비벼 먹고 있더라고요. 천박해서 절대 안 본다는 개그 프로그램을 크게 틀어놓고는 머리꼴은 추노 저리 가라였어요. 쩝쩝대느라 제 소리를 못 들었는지 신나게 떠들면서 먹고 있는데 저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러다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첫째야, 이 짓거리 언제까지 해야 되니? 아우 너무 힘들다. 며느리 온다고 집도 싹 바꾸고 사람들도 고용하고 그런 것까진 괜찮은데 집에서 그 거치적거리는 드레스 입고 입에도 안 맞는 음식 먹는데 너무 물려. 오죽하면 내가 옆집 개밥 그릇 보고 침을 흘렸다니까. 아니 그 계집애가 괜히 우리 야보고 무시하면 어떡해. 부자들은 이렇게 산다. 너랑 차원이 다르다를 깨우치게 해줘야지. 싹수 없는 계집애가 잘난 것도 없는데 나대는 게 거슬리잖아. 그게 우리 무시하는 거지 뭐야? 기강은 초장에 잡아야 돼. 어찌나 유치하고 할 말이 없던지 첫째 시누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전 헛기침을 2번 해주었습니다. 더 이상 꿀 같자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수저를 쥐고 있던 새 모녀가 바바리 천지에 튀도록 경기를 일으키며 놀라더군요. 입에는 잔뜩 빨갛게 묻힌 채로 말이에요. 3분간 아무 말 없이 굳어서는 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아무 말 대잔치였어요. 텔레비전을 보는데 못 사는 집에서 이렇게 먹더라며 따라해보고 싶었다고 가끔은 이렇게 편하게 있는 게 나쁘지 않다는 등 말이에요. 전 그냥 네 라고만 하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무시가 답이라고 느꼈으니까요. 그런데 민망함을 넘어서 괜히 제가 괘씸했는지 상태 정리가 된 둘째 시누이가 제 방문을 쾅쾅 치며 절 불러 세웠습니다. 제가 가족들을 무시했다면서 말이에요. 아무래도 얼토당토 않은 10계명을 앞세우고 거짓말로 치장하면서 사람을 깔아뭉개니 저도 모르게 무시를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작은 시댁 식구들이었고 전 그저 장단만 맞춰줬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이래저래 또박또박 제 상황을 말씀드리니 그게 더 괘씸했는지 한숨만 푹푹 쉬다가 꺼낸다는 말이 엄마, 이리 와봐. 이래서 출신이 중요하댔지. 어디서 오빠는 이런 걸 데리고 와가지고 배운 것도 없고 인성도 바닥이네? 인성은 아가씨가 바닥 아닐까요?
아무리 그래도 손 윗사람한테 반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지금 이 태도는 뭐예요? 이건 어디서 배운 건데요? 제가 맞는 말만 하니 열이 받은 건지 대뜸 말로 하지 않고 몸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머리끄덩이를 잡길래 저도 잡았어요. 제 목을 잡길래 전 그냥 벌린 시누이의 입에 손을 넣어버렸습니다. 이빨을 다 뽑아버릴 기세로 말이죠. 둘째 시누이가 저에게 힘으로 밀리는 것 같으니 첫째, 셋째, 시어머니를 호출하더군요. 놀라 달려온 시누이들과 시어머니께서 상황을 보자마자 제 팔다리를 잡았습니다. 치사하게 말이죠. 제가 몸이 묶여 더 이상 반격을 못하자 아직 분이 안 풀린 듯한 둘째 시누이가 제 뺨을 연속으로 갈기더군요. 그래서 전 박치기를 해버렸습니다. 막 울면서 코피를 흘리는데 피를 보더니 더 눈이 돌더라고요. 그 꼴을 보더니 다른 시누이들과 시어머니께서 다시 저에게 달려들어서 마구잡이 드잡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 여태껏 진짜 잘 참아왔어요. 아무리 제 자존심을 건드려도 힘들게 일하는 남편 생각해서 참았고요. 잘 살라고 기원해준 저희 친정 식구들 생각하면서 참았고 제 자신에게도 약속했고 말이에요. 큰 걸 얻으려면 많은 고난이 따르고 나의 고난은 이 시댁 인간들이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남편에게는 숨겨온 비밀인데 저도 한 성깔 합니다. 왕년에 머리끄덩이 좀 잡아봤거든요. 한창 성깔 부리던 때 제가 조 뜯어놓은 애들 아직도 머리가 안 자라요. 시누이들은 다 비구니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일념으로 진짜 개싸움이 시작되었고 제 귓가엔 순간 9번째 10계명이 들려왔습니다. 10계명 9번째, 말다툼과 싸움은 남는 이윤이 없다. 참는 자가 지혜롭다.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저희 5사람은 피 튀기게 싸웠어요. 이유는 없을지 몰라도 최후의 승리자는 분명 있을 테니 말이죠. 전 이제껏 참아왔기 때문에 참으면 지혜롭지 않고 호구가 된다는 것도 말이에요. 그러던 와중에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뒤엉켜있던 저희 꼴을 당황한 채 바라보다가 제가 걱정됐는지 빠르게 달려와서 뜯기고 있는 절 감싸주었습니다. 지금 다들 못들 하는 거예요. 창피한 줄 아세요 좀. 분명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괜한 짓 하지 말라고. 그냥 하던 대로 하자고 말이에요. 이게 뭔 코미디도 아니고 적당히들 해야지. 너네 새 특히. 남편 말이 대체 무슨 소린지 어리둥절했지만 그 수수께끼는 금방 그 자리에서 풀렸습니다. 남편은 이제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여자친구 한 번 데려온 적 없던 남편이 결혼할 사람을 집으로 들인다니 그 내 모녀가 뒤집어진 겁니다. 이 집이 제 몫으로 넘어가게 될까 봐서 말이죠. 회사는 무조건 남편 거요. 유산도 다 남편 몫으로 되어 있으니 이 집 하나라도 건지자 하고 말입니다. 텃세 부려서 제가 남편에게 나가서 살자고 하길 바랬던 거였죠. 남편은 결국 지친 듯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예전에 먹을 거 없어서 라면 3개를 이틀간 불려서 일주일간 먹었었잖아. 그때 생각 안 나? 엄마 그때 나한테 먹을 게 부족해서 미안하다고 했지. 그리고 너네는 배불리만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하겠다고 했지.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꼴이야. 엄마는 이제 먹을 게 부족한 게 아니라 체면이 부족하고 너희 셋은 행복의 조건이 바뀌었나 보지? 그새? 정신 못 차려? 우리가 뭐 언제서부터 그렇게 잘 살았었다고. 계속 이럴 거면 이 집에서들 나가. 남편이 작정하고 큰 소리를 치니 그제야 내 모녀가 깨갱하고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남편은 민망한 듯 제게 바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너무 일에만 매달려서 저에게 너무 신경을 못 썼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시댁 식구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면서 없던 욕심도 생기고 안 좋은 것만 먼저 배운 것 같다며 정말 원래는 착한 사람들이니 자길 봐서라도 믿어달라고 했어요. 버르장머리를 단박에 꼭 고쳐놓겠다고 약속하면서 말이죠. 전 얼마나 속도 없는지 만신창이가 되게 두들겨 맞아놓고는
또 남편 얼굴을 보니 좋더라고요. 그리고 쑥맥에 그저 우유보다 난 줄 알았던 남편이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니까 되게 멋져 보였어요. 방금 전까지 시댁이 형편없어서 다 집어치우고 이 집 나가려고 했는데 무조건 남아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 때문에 말이죠. 남편이 버럭한 이후로 시댁은 모든 허울을 단 한순간에 벗어 던졌습니다. 알고 보니 가사도우미 같은 거 애초부터 없었어요. 내 모녀가 집에서 놀고 먹으니 뭐하고 있겠어요. 청소하고 집 관리나 했겠죠. 고양이도 다시 분양 보내고 그 거적대기 같던 드레스도 벗어 던져더라고요. 냉장고 바지에 흰 티셔츠 차림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늘 식탁에 올라오던 말도 안 되는 양식 음식들도 더 이상 출연하지 않았고 청국장이나 돌나물 같은 토속적인 원래 입맛의 음식들만 드시더군요. 게다가 원래 책 같은 거 안 읽는답니다. 책만 읽으면 잠들고 시어머니께선 노안이시라 읽기도 힘드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짜맞추기식 억지 10계명, 그건 다른 재벌가에서 쓰는 10계명 짜깁기에서 저에게 준 거라고 털어놓더군요. 왠지 그렇게 해야 있어 보일 것 같았다나요 뭐라나요. 그 10계명은 제가 받은 날 시댁 식구들도 처음 봤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거 주운 거라고 말이죠. 게다가 10계명에 있을 때도 쩝쩝거리던 그 습관은 절대 못 고치더군요. 음식이 바뀌면서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전 가끔 귀마개를 끼고 밥 먹습니다. 머리로 안 보이게 가리고요. 부작용으로 가끔 말소리도 같이 안 들리긴 하지만요. 제 최선의 배려였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절 무시하더니 남편의 말이 무섭긴 한지 한 번도 존댓말 한 적이 없는데 자동으로 나오더군요. 역시 이래서 돈이 좋은가 봅니다. 용돈도 다 끊어버리겠다고 하니 바로 설설 기는 게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마지막 10계명을 놓쳤네요. 10계명의 10번째는 주제와 분수에 맞게 살라입니다. 그나마 가훈과는 맞아 떨어지죠. 전 뒤늦게야 10계명 중 제일 마지막 단락을 겨우 지켜가고 있습니다. 시댁에서 이제는 더 이상의 허세나 거칠애를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랬다가는 남편이 당장 내칠 기세이니까 말이죠. 허세 가득 허풍 충만했던 시댁 덕에 투쟁하고 쌈박질하느라 저도 모르게 제 본분을 잊고 있었지 뭐예요. 그래도 한 가정의 남편의 아내이니 저도 제 주제와 분수에 맞게 남편에게만 너무 의지하지 않고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도 사장님, 사모님 소리 들으려면 저도 위치에 맞춰 살아야죠. 친구에게 어물쩡 들어서 알게 된 남편의 회사에 대한 소식을 이제는 매일매일 확인하고 체크하고 동향도 살피고 있답니다. 역시 사람은 모자라면 채우고 배워야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만 그러는 척하는 거 말고 말이에요. 내실까지 채워야만 진정한 자기 것이 되는 거겠죠. 지금까지 부잣집 흉내내기 실패한 엉뚱하고 철없는 제 시댁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잣집 마나님 말고 마음이 부자인 남편이 기댈 수 있는 가족이 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디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디야기입니다. 예디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살면서 누군가가 소름 끼친다는 생각 해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가 그렇죠. 밝고 쾌활하고 매력적이며 젊은 시어머니. 그녀는 주변의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 성격까지 좋았습니다. 남편에게 다정했고 저에게는 친절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몇 번의 일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중독성이 강한 독과 같아서 절대로 가까워지면 안 된다는 걸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어? 당신이 자꾸 이러면 결국엔 어머니랑 날 사이 갈라놓는 거야. 알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하겠냐? 그런 거냐고. 내 말 이해 못해? 진짜 무섭다고 당신 어머니. 소름 끼치고 끔찍해. 그니까 선택해. 나야 어머니야? 당신이야말로 정말 미쳤구나. 고작 이런 일로 이혼까지 입에 오르내려? 당신이랑 나 그 정도야? 우리 결혼이 겨우 이 정도로 끝낸다고 소리할 정도냐고. 고작? 이게 어떻게 고작이야? 당신 일까지 그만둔다며. 나도 살아야겠어. 제발 숨 좀 제대로 쉬자, 어? 당신도 이거 가볍게 넘길 문제 아니라는 거 몰라? 정말 저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니? 외로워서 그러신 거잖아. 단지 관심이 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예전에 당신 우리 어머니 좋아했잖아. 아니야? 맞아. 엄청 좋아했지. 동경했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분명 전 시어머니를 좋아했어요. 어디에서나 빛나는 주인공인 저희 시어머니와는 반대로 저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무난한 대학에 들어갔고 평범한 외모의 저와 닮은 사람과 긴 연애를 하다가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평범하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일이라는 건 성인이 된 뒤에 알았어요. 강물처럼 큰 변화 없이 잔잔한 삶이 지겹고 싫었던 저에게는 꽤 충격적인 일이기도 했죠. 한 번쯤은 주인공이 되어보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저도 한 번쯤은 누구에게나 주목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시어머니를 보면서 대리만족해 왔던 것도 사실이었죠. 시어머니를 처음 본 건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막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였죠. 지금의 남편과는 연애를 막 시작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우연이었죠. 길을 가다가 남편과 저를 불러 세운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어머니일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30대 중후반 정도로 보이는 굉장히 이국적인 사람이었죠. 늘씬한 몸매에 짧은 미니스커트, 어깨를 완전히 덮을 정도로 길고 웨이브진 머리카락, 강렬한 눈화장을 하고 있었는데 놀라울 정도로 잘 어울렸습니다. 엄마. 여긴 어쩐 일로? 남편은 눈치를 받고 전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눈만 꿈뻑거렸죠. 왜? 엄마는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누구? 내 여자친구인데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은 당황하는 눈으로 저를 돌아보았어요. 인사해. 우리 어머니셔. 네, 안녕하세요. 너무 귀엽네. 너 마음에 든다. 너무 예뻐서 작은 새 같아. 시어머니는 제 어깨를 잡고 한 바퀴 돌더니 방긋 웃으셨습니다. 꼭 연예인 같더군요. 얼굴은 번쩍거렸고 좋은 냄새도 났죠. 전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하게 웃고만 있었습니다. 데이트 중이야? 내가 밥 사줄까? 시간이 좀 있긴 한데 어때? 나한테 이런 기회를 한 번만 줄 수 있을까? 그게... 맛있는 거 사주면 되잖아. 비싼 거. 밥 좀 사게 해주라. 작은 새랑 우리 멋진 아들이랑 두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걸. 남편의 어머니는 어깨를 잡고 아이처럼 매달렸죠. 알았어. 그럼 진짜 맛있는 거 사줘. 당연하지. 그리고 센스 있게 빠져줄게. 실제로 둘은 친구처럼 보일 정도로 다정해 보였어요. 아들 하는 게 장난처럼 보였고 오히려 누나와 동생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보였죠. 무엇보다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더군요. 낯을 굉장히 많이 가리는 저 역시도 조금 시간이 흐르자 어색함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오히려 재미가 있었죠. 느껴지세요?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는 약속이 있다며 나가는데 아쉬울 정도였다는 걸 말입니다.
어머니가 왜 저렇게 예쁘셔? 뭐 예쁘긴 하시지. 말투가 좀 특이하기도 하고. 작은 새, 그건 좀 그래. 표현력이 풍부하시다는 정도?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물어봐도 되나? 이제 39? 네가 25살인데 결혼을 빨리 하셨나 보네? 그게 사실은 새어머니야. 이렇게 말할 줄 몰랐는데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말하지 않은 거야. 내가 6살 때 친어머니 떠나셨어. 이전부터 두 분은 자주 싸우시긴 하셨지만 아버지가 어머니랑 결국에 이혼하셨거든. 어린 널 두고 이혼하셨다고? 뭐 때문에? 성격 차이나 돈 문제, 보통은 그렇잖아. 뭐 그렇지. 어머니가 바람을 피우셨다나 봐. 어릴 때는 몰랐고 나도 다 커서 성인 돼서 들었지. 어쨌든 새어머니는 날 어릴 때부터 키워주셨어. 가만, 굉장히 어린 나이에 널 돌보신 거네? 대단하시다. 남들이 새엄마라고 하면 뭐 편견 이런 걸 가지고 보더라. 하지만 어머니 나한테 정말 잘해주셨어. 친아버지보다 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도 재혼하지 않으시고 내 뒷바라지 해주셨지. 남편은 덤덤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죠. 소극적이었던 그 사람은 새어머니를 만나면서 나름 외향적으로 성격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뛰어다니지 마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밖은 위험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대외 활동이 거의 없었던 친어머니와는 사뭇 다른 행보였다고 해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지금의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여기저기 여행도 많이 다녔고 성인이 된 뒤에도 여러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다고 합니다. 들을수록 새어머니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의 아이도 버리고 학대하는 뉴스를 어렵지 않게 접하는 세상인데 그 어린 나이에 자신의 아이처럼 키워주셨다는 거잖아요. 행글라이더나 번지점프, 스카이워프에서 프리다이빙까지. 내가 높은 곳이라면 정말 무서워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경험들을 어디 가서 또 하겠어. 소중한 추억이야. 어머니랑 함께 있으면 늘 새로운 걸 경험할 수 있었어. 정말 부럽다. 난 그런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자기 어머니는 어떤 분이셔? 그냥 보통이지. 평범하시고 무던하시고. 뭔가 약간 비교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확실한 건 남편의 어머니는 차림새나 풍기는 느낌이 보통의 어머니처럼 보이진 않았죠. 당시 40대 후반이었던 저희 어머니는 적당히 살집 있고 옷도 깔끔한 단색만 입고 무엇보다 입술 말고는 화장을 전혀 하지 않으셨죠. 동네에서 빵집을 운영하시는 저희 어머니에게서는 향수 냄새 대신 따뜻한 빵 냄새가 나곤 했습니다. 제가 말을 듣지 않으면 이따금 등짝을 때리셨고 저와 말다툼을 하고 나면 꼭 아침밥을 차려주셨죠. 미안하다는 살가운 말을 하지 않는 대신에 제가 좋아하는 반찬으로 가득 차려진 밥상. 저희 어머니는 확실히 평범했지만 누구보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난 어머니가 재혼하셨으면 좋겠어. 정말 그게 괜찮아? 난 상상만 해도 별로긴 한데. 일단 나는 그래. 어머니 누구보다 인기도 많고 친구분들도 굉장히 많아. 그런데 저렇게 혼자 있으시니 그게 꼭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마음이 계속 쓰여.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아직 젊으시니까. 그 뒤에도 아주 가끔 남편의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곤 했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 한 해가 갈 정도로 저희들의 만남은 꽤 오래 지속되었죠. 덕분에 시어머니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몸매 유지를 위해 운동을 다녔고 피부 관리도 게을리하지 않으셨죠. 전 그런 시어머니가 굉장히 멋져 보였고 한편으로는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타고난 얼굴은 어쩔 수가 없지만 몸매는 아니야.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해주지. 피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버려두면 인간도 기계처럼 녹이 슬어버리는 거라니까. 천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마, 얘가 피부는 진짜 타고났어. 진짜로. 그러니까 더 유지해줘야 되는 거지.
넌 남자라선 몰라. 남자친구라면 그런 세세한 부분도 챙겨줘야 되는 거야. 보렴, 얼마나 착하고 예쁜지. 정말이지, 내가 꿈꾸는 며느리야. 솔직히 저를 싫어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죠. 여러 가지 조언을 받은 남자친구는 제게 더 잘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처럼 저를 배려하고 생각해주려고 애썼죠. 우린 시어머니 덕분에 좀 더 성숙한 연애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었어요. 연애 기간 동안 착실히 공부에 매진해 공무원이 된 남자친구는 지방으로 가게 되었고 왕복 4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던 저와는 오래 떨어져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는 멀어지게 되었죠. 누구나 헤어지자, 헤어지지 말자 하면서 그렇게 이별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었어요. 인연이 아니라는 듯이 서서히 점차 서로가 소중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그때가 저희의 권태기, 그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 저나 남편이나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운이 없다고 해야 할지 제가 만난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분명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얼마 안 가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집착과 소유욕으로 인해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싸울 때마다 헤어진 저의 전남자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저를 못살게 굴더군요. 오히려 그래서 이전 사람을 더 떠오르게 만들었죠. 첫사랑? 그리 절절해. 그래서 못 버리고 가지고 있었어? 이거 그 사람이랑 같이 한 반지 아니야. 친구랑 한 거야. 그럼 그때 그 친구 전화번호 뭔데? 불러. 오빠가 지웠잖아. 내 친구들 번호 다 지웠잖아. 헤어지고 싶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사는 곳까지 찾아와서 협박을 하던 그 사람은 경찰들까지 출동해서 떨어뜨려 놔야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경고에 머물렀기에 남자친구는 몇 번이고 저를 찾아왔죠.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빌었지만 받아주지 않자 끝내 저에게 폭력까지 행사했어요. 단순히 몇 줄의 글에 불과한 그 시간은 제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여자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가 너무 우습게 느껴질 정도로 비참했던 경험이었죠. 속은 까맣게 탔고 탈모까지 올 정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어요. 아무렇지 않게 저를 죽이겠다는 그 사람에게서 어쩌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그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두기 시작했을 때 전 그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죠. 정말 웃긴 일이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어이없게 헤어지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서 친구를 데려다주는 길이었어요. 너 맞지?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니? 잘 지냈어? 정말 오랜만인 것 같네. 우리 그러지 말고 커피나 한잔 할래? 그 어색했던 공기가 기억이 나요. 그 사람의 표정이 어찌나 어두운지 초조하기까지 했죠. 솔직히 저는 다시 만나게 되어 좋았습니다. 그 정확한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더군요. 권태기로 인한 이별이었기에 어떤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던 헤어짐이었죠. 그런데 제가 만난 사람이 하필 최악 중에 최악이었기에 단순히 지친 마음을 쉬고 싶어서 그리웠던 건지 아니면 정말로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었기에 그리웠던 건지 확실하진 않았습니다. 여기로 발령이 났어. 다시. 진짜 잘됐다. 자리가 없어서 안 될 것 같다고 하더니. 뭐 그렇지. 어머니도 많이 서운해하셨고 그리고 나도 너 많이 보고 싶긴 했거든. 나? 나를? 우연 아니야. 뭐? 사실 며칠 전부터 여기 돌아다녔어. 여기 근처에 사는지 궁금했거든. 흐지부지하게 끝나긴 했지만 다시 만나고 싶었어. 따뜻했던 커피가 다 식을 때까지 남편은 그간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어요. 저와 헤어진 뒤 한 1년 정도 교제한 여자가 있었다고 했죠. 친구들에게도 소개했고 어머니에게도 인사를 드렸을 정도로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곤욕스러웠다고 해요. 그 여자는 남자친구를 붙잡고 매일 울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그 여자는 어머니를 이유 없이 싫어했고 어머니는 그 여자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며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저와 어머니의 사이가 좋았던 게 떠올랐고 아주 가끔씩 제가 궁금해졌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더 그리워졌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떨어져 있는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였다고 했죠. 제 안부를 여기저기 물어봤지만 딱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답답했다고 하더군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 제 남자친구 때문에 주변의 친구 관계가 모두 단절된 상태였으니까요. 그렇게 최근에 지방에서 올라오게 된 것이었고 올라오자마자 저를 수소문하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왜 그 여자분을 싫어했어? 이상한데? 어머니 그런 분이 아니잖아. 굉장히 잘 대해줬을 것 같은데. 나도 지금까지 그게 이해가 안 돼. 너는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그래서 짐작만 하는 거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하는. 어머니가 솔직하시긴 한데 또 말 안 하는 건 절대 안 하시거든. 어쨌든 그래서 다시 왜 만나고 싶었는데? 솔직히 모르겠더라. 정확하게 어떤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거든. 두 여자 사이에 끼어서 힘들었던 건지 아니면 계속 네 생각이 났는지. 그런데 여기 발령받고 나서 널 찾는 날 보고 알게 됐어. 생각보다 내가 널 많이 보고 싶어 했다는 걸 말이야. 그냥 그렇다고. 참 이상하고 신기한 일이었어요. 잔잔하고 낮은 그 사람의 음성에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죠. 저를 보고 싶었다는 그 말이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그간 힘들어도 누군가에게 말을 못했던 끔찍한 기억을 하나씩 꺼내어 두었죠. 주위에 친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는 차마 제가 협박당하고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제 약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제 잘못이 아니더라도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충격적인 제 치부 말입니다. 처음에는 위로하고 또 공감하고 누구라도 대신 팔을 걷어 도우려 할 거라는 걸 모르진 않았어요. 저라도 그랬을 테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그 친구를 다시 봤을 때 제 머릿속에는 저의 숨기고 싶은 비밀을 아는 찜찜한 친구가 되어 있을 테죠.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가 불편해질 겁니다. 왜 그렇게 단정하냐고요? 그건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친구가 제게 그렇게 했기 때문이었죠. 그때 알게 되었어요. 진짜 비밀을 공유한다는 게 생각보다 힘들다는 걸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 비밀이라고 쉽게 말하는 것들은 진짜 비밀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그렇더라. 예전에 난 그런 사람 만나면 당장 신고하고 헤어지면 되는 일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했었잖아. 기억나? 근데 막상 내일이 되니까 쉽지 않더라. 미련이 남더라고. 내가 그 사람을 화나게 한 거고 내가 행동을 똑바로 못한 거라고. 나도 모르게 스스로가 잘못했다고 그럴만하다고 합리화를 하는 거야. 그렇지. 사람은 근데 누구나 그래.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중요한 건 거기서 네 잘못은 없다는 거지. 넌 날 불안하게 한 적 없어. 이건 경험자니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지. 그러니 그런 생각 마 앞으로. 네 잘못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싶었는지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어쩌면 불편할지도 모를 헤어진 사람에게 말하는 또 다른 내 과거. 그런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어쩌면 그 사람도 제게 이야기를 털어놓은 게 비슷한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었죠. 한 번, 두 번, 그렇게 아주 가끔 저희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저 평온했던 주말 낮, 정말 특별할 거 없는 하루였어요. 전 친구와 약속을 잡고 집에서 나와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버렸죠. 다시 깨어보니 땅바닥에 엎드려 있더군요. 누군가 저를 강하게 밀어 벽에 부딪힌 게 떠올랐죠. 고개를 들어 저를 내려다보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이를 악물고 분노로 몸을 떨면서 더 때리고 싶은 걸 겨우 참는 것처럼 보였죠. 잊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얼굴을 보니 공포가 제 몸 깊숙이 박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손가락에 박힌 작은 가시처럼 느끼지 못했다가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통증으로 존재를 깨닫게 된 것 같았죠. 너 그 자식 다시 만나더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난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고. 내가 헤어져 주지 좋다고 다시 만난 걸 보니 안 되겠더라. 또 왜 그러는 건데? 네가 헤어지자고 했잖아. 경찰에 신고할 거야? 진짜 넌 미쳤어. 미쳤다고. 그래, 신고해. 전에도 신고했잖아. 그냥 벌금만 내면 그뿐이야. 저는 전화기를 꺼내서 다급하게 112를 눌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 휴대전화를 빼앗더니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전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오고 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멈췄지만 나서서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죠. 다들 몸을 움찔거리면서 상황을 볼 뿐이었어요. 뭐 구경 났어? 가던 길 그냥 가세요. 네? 이 사람 내 여자고 그냥 다투는 거니까 바람 피워서 내가 혼을 내는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남자친구 아니라고요. 도와주세요. 늘 그랬습니다. 제가 길 한복판에서 맞을 때도 그랬고 횡단보도에서 머리채를 잡혔을 때도 그랬어요. 끼어들기를 주저하고 이런 문제에 얽히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 다행히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차가 골목길 끝에 보이더군요. 폭력 사건이라서 이전처럼 남자친구는 그냥 돌아가진 못했어요. 저 역시도 서까지 동행을 해야 했죠. 몸은 심하게 떨렸습니다. 두려운데 휴대폰이 망가지는 바람에 저를 기다리고 있을 친구에게 연락은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는 번호로 전화를 했죠. 경찰서에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건 다름 아닌 지금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왔더군요. 이 얼굴 좀 봐. 어떤 놈이 우리 애를 때렸어? 어? 너야? 아니면 너야? 아니, 누구냐고? 왜 얼굴을 이렇게 만든 게? 사복을 입은 경찰분이 시선을 조사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에게 돌렸어요. 그래, 너야? 네가 때렸구나. 너도 아주 죽어봐라. 성큼성큼 걸어와서 얼결에 눈이 마주친 전 남자친구의 뒤통수를 때렸죠. 경찰은 소란 피우지 말라며 건성으로 만류했기에 결국에 머리털을 한 움큼 뽑고서야 저에게 오셨습니다. 벽에 쓸려 다친 얼굴, 그리고 손의 상처를 살피면서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 그런 복합적인 기분이 들었죠.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 정말 괜찮아?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진짜로. 어머니랑 같이 있다가 연락받아서 이렇게 됐어. 많이 당황했지? 계속 걱정이 되신다고 하셔서. 야, 겨우 저런 놈 만나려고 나랑 헤어진 거냐? 주말에 자기 엄마나 데리고 다니는 마마보이? 생긴 거 꼴하지 마라. 진짜 어이가 없네. 이봐요. 헤어졌으면 헤어진 거지. 대체 왜 그러고 삽니까? 내가 안 헤어지면 안 헤어진 거지. 그쪽은 뭔데? 애인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하게 옆에 있는 주제에. 계속 욕을 섞어 이죽거리는 그 사람에게 경찰이 여러 번 주의를 줬지만 무시하더군요. 조용히 하라는 말 못 들었어? 아줌마는 왜 자꾸 끼어들어? 나 고소할 거야. 나 머리 때리고 이거 폭행이야. 진단서 끊을 거라고. 증인 여기 경찰들 다 봤잖아. CCTV도 있을걸? 야, 고소? 웃기네. 나도 너 고소할 거야. 합의 절대로 안 해줘. 너 상습 폭행이야. 저번에는 벌금이겠지만 이번에는 아닐걸? 몇 년이 걸려도 내가 너 감옥 반드시 보낼 줄 알아. 알았어? 그래, 말 잘했다. 고소해봐.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애 얼굴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너도 각오는 해야 할 거야. 아줌마가 대체 뭔데? 각오해라 말아야. 웃기네. 예? 내 예비 며느리다. 어쩔래? 그때 시어머니가 그 남자에게 돌진해서 뺨을 또 갈겼죠. 결국 소란을 일으키다가 경찰서 내에서 쫓겨나와야 했습니다.
그 뒤에는 정신없었죠. 진단서를 끊어서 고소 절차를 진행했어요. 바로 구속할 줄 알았는데 그 남자는 풀려났고요. 상담을 해보니 많이 나오더라도 집행유예에서 그칠 거라고 하셨습니다. 경찰서에는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작은 팔찌 같은 걸 준 게 전부였죠. 너무 두려워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어 정신과를 오가야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곁에서 묵묵하게 함께 있어줬어요. 심지어 시어머니도 제게 반찬이며 먹을 걸 챙겨주셨습니다. 회사를 이직하고 이사까지 해야 했던 저를 위해서 면접도 도와주고 이삿짐을 옮기는 것도 거들었죠. 그냥 나랑 결혼하고 같이 살자. 어? 고마운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성급하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는 건 우리 어머니도 이해하고 나도 이해해. 근데 왜 너는 아직도 네 잘못처럼 생각하냐? 우리 한두 해 본 거 아니잖아. 너 아직 좋아하고 연민이나 그런 감정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해봐. 도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쉬고 싶어서 내가 남편을 선택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죠. 하지만 그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은 진심이었습니다. 솔직히 놓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저희 어머니도 남편을 굉장히 좋아했기에 허락을 받는 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예뻐했기에 함께 사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고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정했던 시어머니는 저희의 신혼여행을 기점으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 변화를 확신한 건 최근이었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기분 탓으로 느꼈죠. 세상에 둘도 없이 좋은 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시작은 이랬죠. 신혼여행 첫날 밤 새벽 3시에 다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는 몸이 좋지 않다면서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다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다시 전화를 해봤지만 연락이 계속 닿지 않았고 저희는 서둘러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니 시어머니는 술에 잔뜩 취해서 잠에 들어 계셨습니다. 남편은 이에 대해 작게 화를 냈지만 시어머니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행동하셨죠. 그저 단순한 해프닝인 줄 알았기에 우린 그걸 그냥 넘겼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어요. 아프다는 말은 꼭 아침 인사와 같았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다. 몸이 너무 아프다. 큰 병에 걸린 것 같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희 부부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영원히 젊고 아름다울 것 같던 시어머니도 이제 이전과 다르게 나이가 들었다는 걸 인정하려고 했던 겁니다. 혹시 갱년기 그런 걸지도 몰라. 자꾸 아프시고. 그래, 자기가 좀 더 신경 써드려. 나도 그럴게. 실제로 시어머니는 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짜증이 많이 늘었고 감정 기복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한약도 지어드리고 갱년기에 좋다는 집까지 선물해드렸죠. 하지만 조금도 차도를 보이지 않더군요.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말도 거의 하지 않고 남편이 오면 세상 다정하게 구는 걸 보면서 뭔가 잘못됐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오랜만에 함께 외식이라도 할까요? 회사에서 상품권을 줬는데 이거로 쇼핑도 하고요. 일부러 그럴 필요 없다. 에이, 무슨 그런... 저 서운해요, 어머니. 결혼 전에는 저랑 같이 자주 외식도 하시고 커피도 마셨잖아요. 그럼 술은 어떠세요? 여자끼리 한번 뭉칠까요? 일 없다 작은 새야. 얼른 씻고 들어가서 쉬렴. 네, 알겠어요, 어머니. 어느 날부터 남편과 크고 작은 일로 싸우게 되는 날들이 많아졌죠. 당신 어머니한테 잘한다고 하더니 요즘 말도 안 시킨다며? 누가 그래? 내가?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그럼 어머니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말이야? 얼마 전에 서럽다고 우시면서 이야기하시더라. 네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다면서 말이야.
오죽하면 그렇게 당당하시던 분이 눈물까지 보이시겠어, 어? 나 정말 아니라고. 어머니가 내가 물어도 말도 안 하시고 그래서 나도 말이 줄어든 건 맞아. 혼자 말하고 대답할 순 없잖아. 근데 내가 무시하거나 한 건 아니라고. 이건 진짜야. 당신이 좀 노력해봐. 지금 어머니 많이 힘드실 때잖아, 어? 정말 답답하네. 내가 그런 게... 그때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저희 둘 사이를 막아섰어요. 설마 나 때문에 싸우는 거니? 왜 내 며느리한테 그래? 아니, 엄마 그게 아니고. 내가 조금 서운한 거 너한테 말했다고 그걸 중간에서 그렇게 말을 해? 그럼 나나 새아기 입장이 뭐가 되겠어? 넌 중간다리 역할도 못하고 이게 다 내 얼굴에 침 뱉는 거 모르겠니? 내가 다 잘못한 거다, 어? 엄마, 또 왜 울려고 그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며느리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들이 싸우는데 그럼 내가 잠이라도 편안하게 잘 수 있겠니? 나 가슴이 너무 찢어져.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울지 마셔, 어? 억울하긴 했지만 그때도 그냥 넘어갔어요.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고 넘긴 거죠. 원래 오해는 상대의 작은 행동에도 크게 해석하는 순간 생겨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 그 뒤로 그 집에서 납작 엎드리고 살았습니다. 최대한 시어머니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회사에 있는 시간을 늘리기까지 했죠. 그러면 보통 공무원인 남편이 더 빨리 퇴근하기 때문에 싸움으로 번지지 않고 하루를 넘길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주말에는 어쩔 수가 없었죠. 시어머니의 행동은 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남편의 곁에 딱 붙어서 무릎 베개를 하고 있기도 했고 귓속말을 하면서 저를 보기도 했죠. 아무리 이해하고 넘어가고 피할 수 있는 걸 피하려고 했지만 선을 넘는 행동은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너는 엄마랑 네 아내랑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 거야? 엄마는 수영 잘하잖아. 저 사람 물 무서워해. 그래? 그럼 엄마는 그냥 나오지 말고 죽어야겠다. 엄마는 너무 슬프고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 아들. 에이, 왜 또 그러세요? 삐지지 마세요, 김 여사. 이래서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하는 거야. 엄마 서운해. 이런 기분이라면 난 차라리 물에 빠지는 게 100번 나아. 저요, 진짜 많이 참았습니다. 크고 작은 시어머니의 거짓말로 싸움이 잦아지는 것도 견뎠고 제 앞에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왜냐면 저를 예뻐해 주셨던 예전의 그 모습이 제게는 고마움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죠. 특히나 경찰서에서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눈물을 흘려주셨던 사람이기에 더욱요. 때로는 기분이 나쁘고 한편으로는 찜찜한 모든 것을 전 그런 이유로 감내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 같은 아들이 갑자기 결혼을 하니까 서운하셔서 그런 걸 거야. 이게 제가 이해한 최대한의 선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둘이 주말에 영화를 보기 위해 집을 비웠던 날이었죠.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꽤 쌀쌀했던 걸 보면 딱 이맘때였을 겁니다. 차인벨이 울렸는데 확인을 해보니 60대 정도로 보이는 아담한 아주머니였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고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를 하셨죠. 얇은 비닐 같은 옷을 겹겹이 입고 목을 칭칭 감고는 손에는 음료수 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종교인가 했는데 분위기가 달랐죠. 제 앞에서 머뭇거리는 그분에게 저는 뭐에 홀린 듯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좋지 않은 경험 때문에 고도로 발달한 경계심이 이유 없이 무너지는 순간이기도 했죠. 그리고 저는 그분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남편의 친어머니라고요? 그분이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이셨죠. 아이를 두고 도망가셨다던 그분이요? 면목이 없네요. 여기 왜 오셨어요? 남편이 알고 있나요? 둘이 나간 거 보고 아가씨 보러 왔네요. 한번 보고 싶어서. 감시하고 계셨어요? 근데 저를?
갑자기 무슨 일이신데요? 혹시 그 여자... 아닙니다. 제가 노파심에... 혹시 시어머니 이야기하시려는 건가요? 네, 그 사람이 혹시 이상한 짓을 하거나 하진 않나요? 저기요. 솔직히 중간 입장에선 뭐라고 할 말은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 굉장히 좋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면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마시고요. 좋은 사람이라면 됐어요. 그럼 된 거죠. 네, 남편에게도 좋은 엄마고요. 바람 피운 엄마보다는 나은 사람이죠. 전 바람을 피운 게 아닙니다, 아가씨. 그게 무슨... 남편이 저한테 그렇게 말해줬는데? 순간 내내 바닥을 향해 있던 시선이 올곧게 저를 향했죠. 전 바람을 피운 게 아니고 쫓겨난 거죠. 그 여자와 제 남편에게. 그분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래전 남편과 만나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게 지금의 시어머니라고 했죠.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굉장히 본인을 잘 따라서 꼭 여동생이 생긴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셋은 함께 어울려 다녔다고 해요. 결혼 후에도 쭉 이어진 사이였지만 자신의 남편과 그 여자가 바람을 피우면서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려고 하진 않았다고 하더군요. 아이를 위해서 그냥 살기로 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여자가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제 앞에서 자해를 하는 걸 봤죠. 혼자서 거실에 머리를 박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걸 제가 했다고 생각했죠. 전 너무 억울했지만 그 여자는 오히려 눈물을 흘리더군요. 너무 무서웠다고. 친자식도 때리는 것 같다면서 말이에요. 아이를 때린다면 제 남편 말하는 건가요? 네, 아이의 몸에 꽃이 핀 자국을 봤어요. 저를 정신병자로 몰고 아이를 학대한다고 신고까지 했고요. 혐의는 없다고 나왔지만 이혼하지 않으면 아이에게 해를 끼친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사실이라고 쳐요. 그럼 오히려 애를 두고 이혼을 해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제 잘못이죠. 그땐 저도 너무 지쳐 있었어요. 죽을 생각으로 이혼을 해줬던 거죠. 근데 아이가 걱정되고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자는 생각으로 여기저기 쫓아다녔어요. 솔직히 다 믿을 수도 없고 뭘 어디서부터 믿어달라는 건 아니고요. 그게 병이라고 하더군요. 연극성 인격장애라고. 예전에 그 동생이 말한 적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연기를 하고 끊임없이 애정을 갈구한다고. 거기다가 얼마 전 쓰레기장에서 아들이랑 다투는 걸 들었어요. 일부러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때 싸우는 게 꼭 예전에 제 남편과 제가 싸우던 거랑 똑같아서 이렇게 염치 없이 찾아왔어요. 설마 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혼자서 연극성 인격장애에 관한 내용도 살펴보았죠. 화려한 외모, 성적인 매력, 그리고 과장된 말투와 행동 등 시어머니와 증상이 굉장히 흡사해 보이긴 했어요. 특히나 종종 보이던 애정에 대한 결핍적인 행동들이 겹쳐 보였죠. 하지만 그게 병으로 치부될 정도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었죠. 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후에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남편과 휴가를 맞아서 저와 일정을 맞춰 여행을 계획했어요. 그런데 출발하고 얼마 가지 않아 전산착오로 숙소 예약이 불발되었다고 펜션 업체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루 뒤에 출발을 해야 해서 집으로 다시 차를 돌렸죠. 잔뜩 꾸미고 나온 탓에 아쉽기도 하고 남편과 모처럼 외식을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주 다급한 목소리여서 남편이 길을 가다 말고 소리를 벌컥 질렀을 정도였죠. 어머니는 집에 도둑이 들었다면서 뭔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을 지르고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소식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친 듯이 달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동시에 들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남편이 공구함에서 망치를 꺼내들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어머니의 손에 액자가 들린 상태로 내려치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황하는 시어머니의 표정과 마주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상황을 보고 남편의 친어머니의 말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고요. 뒤이어 경찰이 오고 저희는 몇 번이나 사죄를 해야 했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간 남편이 처음으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진짜 내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해? 이것도 우울증이고 갱년기야? 엄마, 진짜 왜 그래? 이제까지 설마 나한테 한 말도 다 거짓말인 거야? 안 사람이 무시하고 욕하고 했다는 말도 설마 했는데. 뭐? 욕? 내가 어머니한테 욕을 했다고? 말해. 엄마가 말을 해야지. 대체 왜 그러는 건데? 그때 시어머니의 표정이 아주 차갑게 바뀌는 걸 보았죠. 그래, 내가 그랬어. 거짓말한 거 맞다. 왜? 도대체 왜? 내가 이혼이라도 하길 바래? 내가 사실은 많이 아프다. 그래서 그랬어. 아프다니? 어디가? 내가 암이라고.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라. 뭐라고? 정말이야? 무슨 암? 위암, 말기래. 나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내 아들, 내가 죽기 전에 많이 보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억지를 부리고 거짓말을 한 거야. 미안하다. 남편은 엄마를 부르면서 달려가 안겼고 둘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 그것도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혹시 모른다 검사를 다시 받아보자고 했지만 남편은 제 의심에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어머니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주말마다 여행도 계획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명품 쇼핑까지 하더군요. 실제로 시어머니는 점점 살이 빠지고 따로 약을 먹고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 결국 의심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살짝 열린 문틈으로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자신의 눈 밑에 어두운 색으로 분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없는 틈에 빼돌린 약을 동네 약사에게 보여줬고 진통제가 아니라 수면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간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화장실에서 토할 때마다 삼켜왔던 그 모습이 떠올라서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너무나 끔찍하고 소름 끼치게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뭐? 내 친모를 만났다고? 이제까지 그걸 숨겼고?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 진짜 어머니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잖아. 그 여자 말을 어떻게 믿어? 내가 전에 말했잖아.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지 날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신 분이야. 그런 분을 두고 너 어쩌면 그래. 무엇보다 너한테 어머니가 얼마나 잘했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당신은 귀도 눈도 다 닫아? 생각을 좀 해봐.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암? 방사선 치료도 안 받겠다. 검사도 다시 안 하겠다. 아프셨다잖아. 검사가 고통스러웠다고. 울면서 말하는 거 봤잖아. 그니까 그 우는 걸 난 이제 못 믿겠다고. 진통제가 아니라 수면제라고 했잖아. 저것도 다 분장이고. 수면제가 필요할 정도로 아프셨을 거란 생각은 안 해? 당신 언제부터 그렇게 의심이 많았어? 왜 이렇게 변했냐고. 남편에게 시간을 들여 자세하게 말을 해봤지만 저를 의심병 환자 취급했죠. 둘의 결속은 너무나 단단해서 행여 암이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더라도 소용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뻔뻔한 연극은 계속되어 남편은 일을 그만두고라도 병수발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앞서서 적은 글처럼 제 입에서는 이혼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힘들게 된 공무원까지 포기하려 한다는 아들 앞에서도 자신의 병이 거짓말이라고 실토하지 않는 시어머니를 보니 역겹더군요. 만약 진짜 아들이라도 저렇게 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절대로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나왔지만 전 그 집에 더는 있고 싶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또 뻔뻔하게 연기를 하면서 저를 작은 새라고 부르는 걸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월차 연차를 모두 끌어다가 회사에 내고 친정으로 짐을 싸들고 내려왔어요. 남편은 저를 쫓아서 편도 2시간 반 걸리는 먼 거리까지 뒤따라 내려왔고요. 남편이 저를 붙잡는데
솔직히 흔들리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어쩌면 제 인생에서 이런 남자를 2번 만날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남편이 저희 집에 도착한 얼마 후 불길한 전화벨이 울렸고 정말 드라마틱하게 시어머니가 때마침 아프다고 하더군요. 얼른 가보셔야지. 때마침 아프신데. 왜 말을 그렇게 해? 일단 내가 다시 올게. 그게 한 달 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급하게 올라가다가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무릎이 한쪽의 뼈가 완전히 파열되었고 십자인대도 끊어졌죠. 반년 이상의 재활까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정상적으로 걷는데 최소 8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정도였고 2번의 수술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뒤늦게 들은 제가 병원으로 찾아갔을 때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병원에서 오진을 한 거라고 암이 아니라고 제게 말을 하더군요. 그 병원이 어딘데요? 정확히 누가 그런 오진을 했죠? 그건 왜? 고소해야죠. 저도 정확히 들어야겠어요. 왜 오진했는지. 됐어. 일을 그렇게 키울 필요도 없고. 분명 어머니 아프셨잖아요. 잠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위험이었는데 착각했던 걸 수도 있고. 전 저희의 대화를 들으면서 표정에 그늘을 들이운 남편 옆으로 갔습니다. 이래도 아니야? 선택해. 자기야. 뭘 선택하라는 거니? 설마 내가 아프지 않은 게 싫으니?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하는 거야? 그런 거니, 작은 새야? 그놈의 작은 새! 어머니, 상황을 좀 보세요.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당신 아들 죽을 뻔했는데도 계속 거짓말 하실 건가요? 이게 오진이라면 넘어가고 실수라고 그렇게 하면 덮을 문제냐고요. 지금 이 꼴을 봐요. 어머니 아프다고 급하게 올라갔다고요. 정확히는 네가 그렇게 내려가지 않았다면 없을 일이지. 그래도 난 너 원망하지 않는다. 왜냐면 내가 널 사랑하니까. 전 눈을 꾹 감고 심호흡을 했죠. 당신 어머니랑 나 둘 중에 하나만 택해. 알았어? 연락 기다릴게. 확실하게 선택해주면 좋겠어.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까지도 남편에게서는 어떤 답도 없습니다. 저도 이 시간 동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최대한 정확하게 남편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고 싶어서였습니다. 만약에 사연이 채택된다면 링크를 보낼 예정이죠. 남편의 우유부단함에 욕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저의 고민에 답답해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고민하는 건 약간 다른 문제죠. 말은 선택하라고 했지만 제 힘든 과거를 품어줬던 남편과 시어머니잖아요. 물론 솔직히 저 역시도 시어머니와 생활하는 게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렇게 진짜 아들의 목숨까지 위험했는데도 멈추지 않는 거짓 연기가 소름 끼치기도 하고요. 그래도 만약에 어머니가 치료를 할 의지가 있다면 저도 힘들겠지만 곁에 있어줄 생각입니다. 남편에게도 심각성을 인지할 시간을 주고 어머니를 직접 설득하길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제 결정이 잘하고 있는 건지 자신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분들의 조언도 듣고 싶네요. 저의 긴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예디하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